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국내 자동차 업계에 8월 위기설이 돌고 있습니다. 중국 수출이 사드 갈등으로 주춤하는 데다가 통상임금 소송 판결을 앞두고 추가 임금 지급에 부담이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간 한국 경제를 이끌었던 완성차 업계의 위기설, 그 배경과 문제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경부고속도로의 버스 추돌 사고 원인, 열악한 근무 조건에 따른 운전기사의 피로가 이유였습니다. 졸음운전 자체는 기사의 잘못이지만 그 배경이 무리한 운행이라는 조건 때문이었는데요. 정부가 대책까지 세우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과로 버스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지역의 버스는 상대적으로 이런 문제가 덜합니다. 대신 재정 지원에 따른 시민 부담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어떤 해법이 필요할까요? 두 번째 인터뷰에서 알아봅니다. 오늘 경제도미노에서는 한반도 정세 위기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대외 환경 중에서 중국과의 경제관계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 8월 8일 화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출발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 8월 위기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전통적인 제조업들은 조금 어려워진 상황이죠. 여러 가지 경제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패러다임의 변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중국 사드 보복의 여파로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겹쳐 있는 상황이고요. 내수는 여전히 침체돼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파업, 또 한국 GM 철수설 등 여러 악재들이 꼬리를 물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목요일 17일에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이 나옵니다. 이 판결에 따라 최대 3조 원의 임금 지급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업계뿐 아니라 경제계 전체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자체가 자동차 업계, 완성차 업계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죠. 자동차 업계의 8월 위기설, 실체, 그리고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여러 가지 파장,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산업연구원 이항구 선임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동차 사실 그간 한국 경제를 이끈 선두였는데요. 네. 8월 위기설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힘든 상황인가, 이런 궁금증도 나오고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배경도 좀 궁금한데요. 예, 일단 우리 자동차 산업을 대표하는 현대 기아 자동차의 그 세계 시장 판매 감소에 따른 또 수출 부진, 네. 그리고 국내 생산 감소가 이 자동차 업계 수익성을 악화시키면서 중소부품업체들이 이제 위기로 지금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러한 가운데 파업, 그리고 통상임금 문제 등 이 노사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설이 지금 불거지고 있다고 봅니다. 결국 좀 대내외적으로 다 힘들다, 안팎으로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이 사드 판매 때문에 사드 배치에 따른 여러 가지 판매 감소 같은 것들도 걱정이 되고 있고요. 2010년 이후에 지금 영업이익이 굉장히 감소했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금 힘든 상황이다, 이런 좀 객관적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상반기 현대 기아의 영업이익이 이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과거에 영업이익률이 10%를 넘어간 적도 있는데, 최근에는 기아차 같은 경우 3%, 또 현대차는 5% 정도로 상당히 떨어지다가 보니까 이것이 자칫하면은 우리 자동차 산업 위기로 번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영업이익률이 떨어진 거는 세계 자동차 시장이 상당히 지금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금 현대 기아 자동차의 세계 시장 판매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고, 네. 또 이를 좀 만회하려고 마케팅 비용을 많이 지출하다 보니까 매출액 감소율보다 영업이익의 감소 폭이 훨씬 더 큰 그러한 또 상황들입니다. 예. 또 외국계 완성차 업체 중에서도 네. 쌍용차, 그리고 한국 GM이 내수와 수출 부진으로 지금 또 적자를 기록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 미래 신기술이 사실 스마트폰과 자동차에 좀 융합되고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당장은 이렇게 좀 어려움을 면치 못하는 상황입니다. 걱정인데요. 이런 가운데 지금 기아 자동차의 통상임금 판결이 나오는 게 굉장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대상 인원도 그렇고요. 소송 금액도 지금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왔다 갔다 이렇게 좀 입장이 다양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동안 노조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네. 또 사측은 과거 노조와 정기상여금을 이미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합의했기 때문에, 네. 지금 상당히 마찰을 빚고 있다고 봅니다. 네네. 앞으로 이제 재판부가 이 신의 성실의 원칙, 즉 법률 관계의 당사자는
네. 서로 상대방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실히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을 받아들일지가 관심입니다. 예. 만약 이를 인정할 경우에는 이제 기아차가 패소하더라도 이 추가 수당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자, 경영상 중대한 차질을 빚게 되면 미지급된 통상임금 주지 않아도 된다. 대법원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좀 이런 얘기인데, 네. 이렇게 지금 소송인까지 벌어져서 일단 결과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오게 된 배경이 뭔가도 좀 궁금하고요. 결과적으로는 그 돈 자체가 최대 쟁점인가 싶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노조에서는 현대차가 그동안의 실적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네. 또 어떻게 보면 또 선진국 그러한 임금 시스템과 우리 시스템을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 그러한 주장을 하면서 네. 이제 결과적으로 통상임금을 전기 상여금을 이제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런 네네. 주장이고요. 또 최근에 사측에서는 경영 환경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네. 이러한 문제들을 좀 짚고 넘어가는데 좀 면제를 해달라. 예. 이런 요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 사실 이게 관심을 갖는 이유는 한 기업의 어떤 임금 문제라기보다는요, 노사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지금 산업계 전반에서 다 이런 분야에 대한 어떤 소송이라던가 쟁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네, 이게 지금 어떻게 될까요? 결과라든지 혹은 시장의 분위기 보면은 좀 86건 가까이가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좀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양쪽의 의견, 지금 노조 측에서는 상당히 본인들이 네. 좀 유리한 좀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왜냐면 최근에 최저임금 인상이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소득주도의 성장을 해야 된다. 네, 네. 이러한 주장들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판단을 하고 있다고도 보겠고요. 사측은 우리 지금 아까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자동차뿐이 아니라 제조업 상당 전반에 걸쳐서 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이러한 면에서 부담이 가중될 경우는 더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이런 갈등 상황은 앞으로 또 이어지는 통상임금 관련 이슈에서 저희가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걱정되는 게 사실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동차 산업 굉장히 한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었던 산업 중에 하나인데 이 통상임금 자체가 이를테면 지금 노측의 의견대로 이 3조 원 가까운 추가 임금이 만약에 지급돼야 될 상황이 된다면 회사가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대기업들이 그 정도를 감당할 수 없을까? 이런 궁금함도 들고요. 어떻습니까? 글쎄 개인적으로는 올해 만약에 패소를 하고 또 통상임금을 지불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당장 적자는 발생을 하겠지요. 네. 그렇지만 이거는 한 번에 해결이 되는 문제고 다시 내년부터는 좀 더 원가 절감이나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좋은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쪽을 좀 제고한다면은 또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우리 자동차 산업이 직면한 것이 지금의 또 위기가 다가왔다 이런 판단은 경쟁력 자체가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다 해서 단기간에 이런 어려움이라도 이건 투자의 차질을 빚을 수 있고 또 전체적인 자동차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사실 지금 경쟁력 저하로 인한 영업 부진 영향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만회할 수 있는 힘을 좀 써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좀 궁금한 게 사실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 개수를 10,000개, 수만 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만큼 관련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기아 자동차 완성차 자체가 이런 어떤 부담을 안고 있거나 혹은 이런 논쟁에 놓여 있다라고 한다면 유관 산업들, 하청 혹은 중소기업들은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자동차 산업을 구조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은 수직 통합적이고 또 준폐쇄적인 이제 장기 거래 중심의 전속 거래 구조를 좀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기아차와 같은 완성차 업체가 어려울 경우에는 협력 업체로 빠르게 좀 그런 어려움이 전파되고 또 그 어려움의 강도 역시 2차, 3차로 내려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미 국내 또 우량, 또 외관 기업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순자산 100억 이상의 협력업체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3%대 아래로 지금 내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 3차는 상당히 적자 지금 발생시키는 그러한 기업들도 많다고 봅니다. 예, 소득주도 성장에 맞게끔 노동자들의 어떤 임금 여건 개선은 좋은 일이지만 걱정되는 거는 역시 또 그로 인해서 또다시 어려움을 감수해야 되는 중소기업 혹은 중소기업 종사자들 걱정도 조금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좀 진행 상황을 저희가 보기로 하겠고요. 한국 GM이 철수한다 얘기 지금 또 나오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도 좀 계속 반복됐던 얘기인데 지금 어떤 거로 봐야 됩니까? 그것은 최근에 이제 산업은행 쪽에서 또 10월 16일부로
그동안에 군인들이 보유하고 있었던 권리는 무엇이냐면 이제 2002년에 우리가 대우자동차를 매각할 당시에 산업은행이 15년 기한으로 지분 처분 제한 그리고 주주총회 특별 결의권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GM 쪽에서 자기네들의 유리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이 권리가 이제 10월 16일자로 종료가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도 GM이 우호 지분까지 합쳐서 8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GM이 어떠한 의사결정을 내려도 10월 16일 이후에는 참 제한할 수 있는 도구가 없어지게 됩니다. 네, 참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자동차 업계 자체가 흔들린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어떤 좀 단기적인 해법이 있다면요 이런 게 뉴스가 되지도 않았겠지만은 사실은 해법을 찾아야 되긴 하거든요. 앞서 말씀하신 좀 단기적인 여러 가지 기업의 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텐데 좀 어떤 방식으로 이 지금 8월 위기설 자체를 좀 잠재울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좀 정확한 진단이 내려져야 됩니다. 우리 네. 자동차 산업이라는 것이 특정 업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완성차 또 상용차까지 합쳐 7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부품 업체는 약 4,300개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들의 개개인의 지금 상황은 상당히 다 틀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현재 문제점에 대한 좀 원인부터 찾아내야 될 것이고요. 네. 불과 2년 전만 해도 자동차 산업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상당히 난무했었습니다. 네네. 따라서 이게 단기 처방보다는 완성차 부품을 포함한 연관 산업 위기 대응팀을 구성해서 네. 중소 자동차 부품 업체 그리고 외국계 자동차 업체의 파산이나 철수 또한 완성차 업체로 위기가 현실화될 경우 자동차와 연관 산업의 고용, 임금 그리고 수출 투자 등에 미칠 영향과 대응책을 좀 하루속히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사실 이런 산업들도 조선업과 같진 않지만은 그때의 어떤 악몽 같은 것들이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좀 새로운 변화 또 여러 가지 경쟁력 강화가 관건이라고 합니다. 경쟁력이라고 하면 역시 기술 또 제품에 대한 경쟁력일 텐데요. 이런 부분에서 좀 뭔가 업계라든지 관련 산업에서도 좀 노력을 기울여야 될 텐데 어떤 것들을 신경 써야 되는 건가요? 네, 최근에 미국이나 중국 우리가 지금 판매가 둔화되고 있는 또 세계에서 1, 2위 시장인 쪽에서 소비자 반응을 보면 국산 자동차들이 과거보다는 성능이나 품질 많이 좀 떨어졌다. 그리고 이 브랜드 가치도 많이 약화됐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이 문제들은 단기적으로 해결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네. 결국 성능이나 이런 품질을 향상시키려면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있어야 되겠고요. 또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좀 더 이 근로자들이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배양해야 됩니다. 네. 이것이 뒷받침돼야만 결국 브랜드 가치가 과거처럼 회복이 되고 아니면 높아질 수 있어서 우리 자동차 산업이 또 과거와 같은 성장세를 이어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결국은 노, 사 모두가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번 이 통상임금 문제도 좀 현명하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산업연구원 이항구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여러분들의 생각을 방송에서 녹여내고요. 그게 가장 중요한 방송 내용이기도 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통상임금 이야기 나왔을 때 통상임금이 뭔가 하셨을 텐데요. 오늘의 공감사전 주제입니다. 근로자의 특정한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즉 받기로 한 명확한 돈, 변동되지 않는 임금 이런 식으로 보면 될 텐데요. 야근, 주말 특근 등 연장 근로 시 통상 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추가 근무에 대한 지급액도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대법원은 앞서 말했지만은 2013년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정기적으로 근로자 모두에게 추가 조건 없이 일한 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정기상여금도 역시 통상임금이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통상임금,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는 도구적 임금입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으면 연장근로수당이 크게 늘어납니다. 앞서 한번 설명드렸죠. 기아자동차나 이런 제조업체, 완성차 업계는 바로 이런 연장근로수당과 각종 수당이 많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대한 여러 가지 쟁점이 노와 사 간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 결과 다른 기업과 산업계도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통상임금 지급, 사실은 해당되시지 않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방식으로 좀 정해져야 현명한 걸까요? 여러분들의 의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생생경제 일부는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도박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도박문제 상담 전화 1336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생생경제 함께하고 있습니다. 캠페인 2개 듣고 이 시각 경제 톱뉴스 전해드립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현재 시각 3시 26분 45초 지나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각 중요한 경제 뉴스들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부동산 규제책은 아주 강력하다라는 얘기 확인됐는데 지금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거나 신혼부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주택 약자들에게는 기회를 더 준다 이런 얘기 나왔네요. 네, 국토교통부가 이 주택 청약제도를 중에서 특별공급 제도를 좀 개선하기로 했는데요. 네. 이 특별공급은 이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서 일반 청약자들과는 경쟁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네. 보통 아파트 공급량의 10에서 20% 정도를 배정하는데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 또 노부모 부양 가구,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이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동수가 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자금 사정 때문에 그 계약을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보니까 이제 무주택 요건 등이 맞지 않아서 이 청약이 취소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네. 지금은 이 물량이 곧바로 일반 분양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그 특별공급 대상자 중에서 소화하도록 그 제도를 좀 바꾸겠다는 겁니다. 예, 특별공급 내용은 특별공급 받을 수 있는 분들께만 계속 돌아간다 이런 얘기인데 자격 요건 검증이 예전에는 직접 가서 해야 되지 않나요? 네, 그것도 좀 바꾸기로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특별공급에 한해서 이 모델 하우스 현장에서 자격 요건을 좀 점검을 하고 청약을 받고 있는데, 국토교통부가 이를 사후 확인 방식으로 좀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임산부나 노약자처럼 등이 특별공급 청약자들이 이제 사전 검증 때문에, 청약 현장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되는 불편함을 좀 겪고 있기 때문인데, 청약 자격 검증이 사후 방식으로 전환이 되면 아무래도 이 당첨 부적격자가 지금보다는 좀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래서 이 특별공급 제도도 좀 함께 개선을 하기로 한 겁니다. 국토부는 앞서서 이제 주택 청약 미계약분이 좀 발생했을 때 추첨제가 아닌 가점제로 예비 입주자를 좀 선정하겠다고 좀 밝힌 바 있어서 청약 기회가 앞으로는 실수요자 위주로 더 많아질 것으로 좀 그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편의점 수 지금 이 시각 가장 인기 있는 뉴스이기도 하던데요. 굉장히 많아지고 있던데 일본보다 많다 이런 보고가 나왔네요. 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편의점 수가 34,376개로 좀 집계가 됐는데요. 네. 우리나라 인구가 5,125만 명 정도 되니까 인구 1,491명당 한 곳꼴로 좀 편의점이 있는 셈입니다. 네. 이는 편의점 왕국으로 꼽히는 일본보다도 많은 건데 일본은 인구 2,226명당 한 곳꼴로 좀 편의점이 있다고 하니까 일본보다 인구 대비 점포 수가 약 1.5배나 더 많은 겁니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일본의 편의점 수는 약 56,160개 정도고 인구는 1억 2,50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예, 정말 요즘 한 달이 건너 한 치킨집처럼 편의점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네. 늘어나는 거 역시 좀 돈이 돼서 그런가요? 네, 여러 가지 좀 소비 패턴 변화에 따른 영향이 큰데 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다른 오프라인 유통 채널은 좀 성장세가 주춤한데요. 유독 좀 편의점만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네네. 1인 가구가 좀 많아진 데다가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이 근거리 소량 구매 패턴이 좀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네. 편의점은 앞으로 4, 5년간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국에 개인 슈퍼가 여전히 6에서 7만 개 정도 되는데 네. 개인 슈퍼들이 편의점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점주들이 좀 적지 않다고 합니다. 네. 다만 이 편의점이 좀 급속도로 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또 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영업 환경은 좀 계속 나빠지고 있어서 이 과당 경쟁 우려도 좀 심해질 것으로 좀 그렇게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치킨집의 전철을 밟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나라의 경기 변동성이 크게 떨어졌다 이런 분석이 나왔네요. 이게 뭔가요? 네, 한국은행의 보고서인데요. 우리나라의 경기 변동성이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경기가 좋아지는 확장 국면에서 변동성이 좀 크게 줄었는데 네. 경기 변동성이 떨어졌다는 건 경제의 활력이 그만큼 네.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우리나라의 경기 변동성 축소가 좀 두드러졌다고 하는데요. 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OECD 회원국의 경기 변동성은 이걸 봤더니 이전과 비해서 평균 0.9배 수준이었는데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0.48배로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네. 자, 경제 주체들을 봤더니 좀 보수적인 행태도 강화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네, 변동성 축소가 결국 이제 이 보수적인 행태 때문인데 우선 가계는 저축을 좀 늘리면서 소비 증가가 좀 상대적으로 더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특히 소득 감소기에도 저축을 별로 줄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나라 가계의 순저축률 상승폭을 봤더니 OECD 회원국 중에서 노르웨이와 스웨덴 다음으로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네. 기업 역시 이제 보수적이고 안정지향적인 경영 행태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 금융위기 이후에 이 저금리와 유가 하락으로 늘어난 수익을 투자보다는 부채 감축과 저축에 주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네, 잔뜩 움츠려서 꽁꽁 묶여 있어서 이게 경기 부진을 장기화할까 걱정도 되네요. 보험 설계사들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균 급여가 일반 근로자보다 높다 이렇게 나타났네요. 네, 금감원의 자료인데 지난해 이 생명보험업계 설계사의 월 평균 소득이 317만 원, 또 이 손해보험업계는 254만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통계청 기준으로 2015년도 전체 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이 242만 원이니까요. 이보다 더 많은 건데요. 네. 이 고용노동부의 고시 기준을 봐도 설계사의 월 평균 소득이 다른 특수고용직에 비해서 높은 편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생명보험사 설계사는 262만 원으로 이 9개 특수고용직 중 가운데서 가장 높았고요. 이 손보설계사는 218만 원을 기록을 해서 5위를 차지했는데요. 이 노동부의 고시 기준은 이 산업재해보험의 보험료,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 임금을 말합니다. 예, 다들 많이 받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좀 낮은 분들도 있죠. 네, 이 생명보험협회가 업계 전속 보험 설계사의 소득을 좀 조사를 했더니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이하인 설계사가 17.1%, 50만 원 초과 100만 원 이하가 10.8%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이 생보업계 전속 설계사의 27.9%가 당시 최저임금인 126만 원도 못 받고 있는 이란 셈인데요. 반면에 월평균 소득이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하는 32.6%, 5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도 18.4%에 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자 개인 간 대출 거래라고 할 수 있겠죠. P2P를 통한 누적 대출액 1조 2천억 원을 넘었네요. 네, 한국 P2P 금융협회가 54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좀 조사를 했는데 지난달 말 기준으로 누적 대출액이 1조 2,089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신용대출이 3,026억 원, 부동산 담보대출이 2,631억 원, 부동산 PF가 4,112억 원 등이었는데 평균 대출금리는 14.67%로 이금융권의 평균 대출 금리보다 더 낮았습니다. 개인의 돈을 십시일반으로 좀 모아서 대출을 해주는 P2P 사이트가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와 편안함으로 다양한 대출 수요를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경제톱 뉴스는 어떤 것 고르시겠습니까? 편의점 기사를 꼽고 싶은데요. 편의점은 지금도 경쟁이 심해서 수익성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더 늘어나면 아무래도 문제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당 경쟁으로 치킨집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좀 미리미리 좀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프랜차이즈 본사는 배부르고 또 가맹점주들은 눈물 흘리는 그런 상황 편의점에 나타나면 안 되겠죠.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즈니스 워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 인터뷰. 예, 두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경기도 광역버스 운전기사의 과로와 졸음이 원인이었던 경부고속도로 사고 기억나실 겁니다. 정부도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였고요. 이 사건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반복되는 안전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특례업종 감소 같은 대책도 세웠습니다. 노동시간에 대해서도 정부가 새롭게 좀 환경을 바꾸겠다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버스의 운행 현실은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윤을 남겨야 하는 민간 회사의 입장에서는 운전기사의 피로와 적자 중에서 피로를 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준공영제 확대 등이 대안으로 이야기되고 있고 실제로 준공영제에 운행되는 버스들은 근로시간을 줄여서 안전을 보장하고 있지만 역시 또 막대한 세금과 예산이 사용된다라는 부분에서 또 단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버스 시민들의 발이고 안전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안전일 텐데 버스 준공영제도 여기에 관련되어 있고요. 어떤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될지 대안을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사회공공연구원의 이영수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그 경부고속도로의 안타까운 버스 사고의 원인 중 하나가 불법 감차였거든요. 불법 감차, 이게 운전기사의 과로를 유발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또 이게 지금 상시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불법 감차가 뭐고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 노선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로부터 그러니까 그 노선에 운영할 수 있는 인가받은 대수를 운영해야 되는데, 네. 그거부터 적게를 운영하는 거죠. 네. 그렇게 운영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차량과 인원을 줄이게 되면 비용을 또 줄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네. 인건비 때문이군요. 뭐 예를 들면 일산에서 서울로 오가는 버스인데 원래 하루에 뭐 12대를 운행해야 되는데 한 뭐 8대, 9대만 운행한다 이런 거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버스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이제 불법 감찰되게 되면 결국은 기존에 있는 노동자들이 노동도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은 졸음운전에 의한 사고가 날 확률이 높은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만연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많이 지적했었는데요. 네네. 지자체가 좀 미온적으로 대응하면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불법 감찰하는 말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법을 지키지 않는 거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자꾸 그렇죠. 사고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쉴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 졸음 사고가 치사율이 과속보다 높다 이 정도로 위험한데도 버스 회사가 법을 어기면서까지도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는 것 왜 이러는 걸로 봐야 할까요? 사실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건비라든지 차량의 운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리고 뭐 오산교통에서도 드러났듯이 이제 사고가 나더라도 이제 기사들에게 비용을 전가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뭐 손해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조금 말씀드리면 비용은 여러 가지 이제 교통사고로 인한 비용은 사회가 떠안고 이익은 회사가 취하는 전형적인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네. 지자체 등이 좀 더 이런 상황이면 지금 뭐 국민들 눈치 보여서라도 좀 관리를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사실은 뭐 해야 되는데,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업체를 처벌하든지 면허를 취소하게 되면 네. 당장 버스 운행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좀 더 미온적인 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럴 때일수록 더 일벌백계로 처벌을 해서 버스 회사들이 제대로 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보여야 되는 거죠. 예, 이건 뭐 돈을 벌기 위한 기업이기도 합니다만 또 시민들의 발이라는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맞습니다. 법을 어기면 과징금을 받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실제로 뭐 물론 이제 공무원들 말로는 인력이 좀 부족하다. 본인들도 이제 버스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 말씀하지만 아까 네네.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뭐 면허 취소라든지 관리를 처벌 제재를 하게 되면 네. 뭐 시민들이 더 불편할 수도 또 있다고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해태를 하고 있죠. 예, 그럼 뭐 과징금 내고 말지 이런 식으로 지금 이윤을 추구하는 것도 문제인데. 그리고 또 뭐 말씀하셨듯이 네. 좀 처벌 조항도 너무 좀 약합니다. 말씀하신 네네. 것처럼 면허 취소가 제대로 거의 되지 않고요. 네. 그리고 아까 그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가징금을 내면 오히려 더 위반에 대한 비용이 더 싸게 먹히다고 생각하기 네. 때문에 그렇게 좀 불법적인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건데. 예. 자, 이렇게 쉬지 않는 과로 버스들이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건 비용적인 네. 문제, 경제 논리로 지금 이렇게 회사가 무리를 하고 있는데 시민들에게는 생명과 안전이 걸려 있는 일이죠. 지금 네, 그 그렇죠. 문제를 분석한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버스 기사들의 근무 시간 자료를 봤더니 네. 일반 민영제, 즉 정부의 지원금이나 이런 거 없이 민영제 운영하는 버스를 봤더니 17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버스 기사들이. 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곳에서는 한 10시간 정도입니다. 둘 다 네. 사실 이 표준 근무 시간은 넘겼지만 준공영제가 좀 상황이 나아 보인다 이런 느낌도 들거든요. 이건 네.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준공영제라는 것은 모든 대당 운영 비용을 지자체가 버스 회사에게 보전해주는 대가로 해서 네. 노선 배차권이라든지 조정권을 지자체가 이제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네네. 아무래도 이제 그 대당 운영 비용을 다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뭐 자재비 이런 것들 다 유류비를 다 대주고 있기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 고용을 다 할 수 있고 조금 더 대당 인력이 더 좋아오죠. 실제 통계를 보면 네. 경기도보다 서울시가 대당 고용 인원이 좀 많이 높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그 졸업 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근로 조건에 있어서의 압박들이 좀 덜한 건 사실인 거죠. 네. 예, 그런 면에서 좀 나은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지금 사실 이번에 경부고속도로 사고 난 버스는 준공영제가 적용이 안 되는 버스였나요? 예, 그러니까 재정 지원은 민영제라고 네. 일정 정도 적자가 나면 보전해주는 그런 시스템에 있습니다. 예, 참.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이 배경까지 저희가 좀 짚어보고 있는데 준공영제가 다 확대돼서 그러면 좀
지자체에서 관리하면 좋을 텐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재정지원금은 사실 결국 세금을 써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이 부담이 점점 되고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버스 요금이나 공공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비판도 있던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실제로 뭐 공공교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절한 공적 지원이 필요한 건 사실인데요. 근데 문제는 버스 중고용제가 사업자를 보호하는 방식인데 전국적으로 사실 보조금 관련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관련해서 횡령이라든지 뭐 전용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탈법적, 불법적 행위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처벌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정 정도 공적 지원이 들어가는 것은 뭐 찬성하지만 그 주체들이 조금 더 투명하게 운영한다든지 정부가 버스 보조금 관련해서 국민들 혈세를 사용한 데 있어서 조금 더 일벌백계로 버스 회사들을 처벌을 좀 해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을 한 거죠.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버스 중공제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지적했던 게 이 버스 중공제는 그 항목 간의 전용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당 운영 비용이 한 15개 항목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쓰라고 줬지만 예를 들어서 버스 회사들이 정비지 인건비를 전용을 해서 이거 대표이사들의 임금을 높여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의 도덕적 해이를 하더라도 좀 처벌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비지 고용은 좀 기준보다 덜 하게 되면서도 오히려 더 좀 사실 안전하고 관련이 없는 뭐 대표이사라든지 뭐 이런 분들의 임금이 더 높아지는 경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뭐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민간 회사의 고유 권한이다. 뭐 이 부분까지 좀 관리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공공재 관련이 되더라도 일정 정도 오히려 사업자들이 더 좀 많이 배부를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시민들이 세금으로 시민들의 땀 흘려 번 돈으로 버스를 좀 준공영화 시켜서 안정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한 돈을 시민들을 위해 쓰여지지 않고 버스 회사의 영업이익이나 혹은 경영자를 위해 쓰여진다라는 건 아마 동의하기 어려운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이런 우리나라 지금 버스 여러 가지 좀 열악한 노동 환경이라든지 혹은 뭐 안전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해결하려고 하면 사실 당장의 방법들보다는 좀 해외 사례, 잘 되고 있는 사례를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좋은 원칙이나 그런 사례들이 있나요? 뭐 노동시간 관련해서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일일 노동시간이라든지 주당 노동시간, 뭐 근무와 근무 사이에 휴게 시간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가 집행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유럽과 일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일일 운전 시간을 뭐 9시에서 10시간을 제한하고 있고 심지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버스 일일 노동시간이 한 6시간 40분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좀 규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보면 이제 비용 논리가 아니라 버스 안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그런 정책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버스는 비용을 적게 써서 많은 걸 벌어들이는 사업이 아니라 좀 공공성 있는 시민들의 이런 얘기가 핵심이겠군요. 결국은 대중교통 관련 정책도 그런 얘기가 중요할 텐데 앞으로 좀 뭐 지금 당장의 이 사고를 막기 위한 어떤 단기적 대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대중교통 방향을 좀 정부도 잡아야 될 텐데요. 어떤 원칙들을 좀 생각해야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용 논리가 아니라 버스 안전을 중심으로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버스가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 적절한 인원이 충원돼야 되고 지금 뭐 대당 한 2.5명 정도가 돼야지만 적절한 교대 근무가 되면서 노동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불법 감차 문제가 많으니까 노선 운영에 맞는 버스 대수가 투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후적으로 뭐 자동 제어 장치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사전적으로 버스가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는 운행 환경이 조성되도록 정부가 적절한 인력 지원이라든지 또 적절한 노선에 맞는 버스 대수가 투입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지원하고 관리 감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중공영제도 좋지만 조금 더 정부가 책임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영제도 일정 정도 좀 이렇게 같이 병행하면서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사고를 막겠다라는 단순한 대책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문화를 만들어 나간다 이런 느낌도 들 정도인데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관리 감독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자체 사례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노동 분야도 사실 뭐 근로감독 관수 늘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좀 특화해서는 좀 어떤 방식의 뭐 제도
혹은 행정력 이런 부분에 좀 변화가 필요한지 좀 지적 부탁드립니다. 지금 뭐 정부가 올 2월 28일 날에 좀 휴게 시간 규정을 좀 제정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이게 현장에서 집행되지 않고 있고요. 네네. 그 중에 하나는 이 양별 규정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노동자들이 이제 100% 사측이 짠 스케줄에 따라서 운행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를 위반하는 노동자도 처벌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네. 사실은 불합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제대로 된 신고조차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양별 규정 자체가 좀 없어져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비용이 많이 투자가 되지만 좀 더 장기적으로 본다면 적정한 인원이 초원될 수 있는 뭐 대략 2.5명 정도를 뭐 장기적으로 본다든지 아니면 버스 대수가 좀 많이 투입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 말한 것처럼 아주 이제 버스 회사들도 뭐 투명하게 뭐 관리 감독돼야 되는 거고 적절하게 이제 규제가 되면서 이 혈수들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게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본다면 이 버스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운영하는 게 사실 필요하긴 하죠. 왜냐하면 공공 부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도 아예 뭐 사람들이 없는 좀 적자 노선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좀 더 그런 방식으로 안전 시민들의 발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로 서민들이 사는 교통수단이기도 하고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회공공연구원의 이영수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세계 경제가 내 주머니 속으로 경제 도미노. 네, 경제에서는 주로 피부에 와닿는 삶의 문제, 비용, 앞서 인터뷰한 버스 준공영제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 문제, 또 임금, 뭐 노동 이런 문제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뉴스 열어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건 뭐 북한 미사일, 또 한반도 안보 정세 이야기, 대북 제재 이야기 이런 것들입니다. 당장 우리와는 와닿지 않지만 우리 경제의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영향을 주는 요소이기도 하죠. 한반도 정세 문제, 지금 중국이 대북 제재 동참하겠다. 대신 또 전제 조건으로 한미연합훈련을 좀 중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환경 속에서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죠. 수출, 뭐 여러 가지 또 내수의 어떤 관광 이런 것들이 많이 관련돼 있는데 어떤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좀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관련 이야기 경제도면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뭐 강경화 장관이 가서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열리고 있는데요. 사드에 대해서 중국은 여전히 강경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거든요. 뭐 여전히 이 문제는 안 풀리고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예, 사실 중국의 이러한 강경한 태도는요, 사실 예상된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그 중국의 입장을 지금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네. 중국은 사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었어요. 네네. 사드 배치가 좀 그러니까 방향이 좀 선회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이제 기대가 있었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지난 7월 28일 날에 이제 그 미사일 발사하면서 사드를 이제 4기를 추가 배치를 하면서 네네.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이제 이게 사실상 굳히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네. 근데 이제 두 가지 점에서 중국은 이제 그러니까는 이 사드 배치에 굉장히 민감한 이유는요. 네. 이 사드 배치를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북핵에 대한 대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네네. 중국에서는 그렇게 안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죠. 네. 중국은 이게 이제 미국이 이제 그러니까는 그 중국 포위 전략, 네. 그러니까 동북아 분쟁을 추가함으로써 이제 그러니까 남중국해와 더불어서 두 개의 전선을 이제 그러니까 자기들이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이제 여기에 따라서 네. 굉장히 이제 반발하는 것이고요. 네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방어적 결단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강 장관이요. 네네. 근데 이제 중국은 이제 사드 배치는 북한 핵과 미사일의 해결책이 아니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북핵 문제를 우리 정부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미국 입장만 추종한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이런 이제 그 얘기를 인민일보 네. 자매지는 한국시보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입장 차이가 상당히 이제 그러니까는 더 벌어지게 되는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중국의 대응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예상된 거라고 저는 이제 해석합니다. 예. 처음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과의 어떤 경제 마찰 얘기 나올 때 사실 이야기된 시나리오가 지금은 좀 더 확대 생산된 느낌입니다. 결국은 중국 수입 시장을 봤더니 한국산 고전을 면치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더 가시적으로 우리가 이 중국과의 어떤 경제 교역에 있어서 불리해지는 건 아닌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실제로 이제 수치상으로 나타나고 있죠. 네. 우리가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 2014년 제외하고서는 전체 수출 증가율이 이제 중국 수출 증가율보다도 이제 그러니까 미달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지난해부터 특히 이제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역전돼가지고요. 네. 지금 올해 상반기에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전체 수출은 한 15.8%가 증가했는데 네. 중국에 대해서는 12.4%만 증가했거든요. 네. 그 결과 이제 중국 시장이 이제 우리의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25, 6% 됐었는데 네네. 이게 한 23%로 떨어졌죠. 네. 그게 이제 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 결과 이제 중국이 가능한 어쨌든 간에 자급자족하다 하고 있는데다가 네. 중국의 이제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에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제 그 하락하면서 사실 그 어부지리를 일본이나 미국이 좀 보고 있어요.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이제 그러니까 중국 시장은 상당히 당분간은 그러니까 좀 고전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미중 간의 힘겨루기가 왠지 또 한반도로 이 대리전 양상을 띠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까지 경제적으로 그런 걱정까지 드는 상황인데 중장기적으로 계속 어려워질까요? 앞서 저희가 좀 자동차 업계 관련된 이슈를 다루면서도 지금 중국 시장이 얼어붙어 있는 것 때문에 국내 제조업도 힘들다, 중간재도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장기적인 악화로 갈지가 좀 걱정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드 보복은 이거는 뭐 중국이 저는 먼저 철회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네.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는 이제 한중 간의 기술 경쟁력의 격차가 이제 축소되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거기다가 이제 무역 보복이 진행되다 보니까는 중장기적으로 이제 중국 시장 상실에 대한 우려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중국에 대한 수출도 이제 그나마 이제 한국 수출 회복을 주도하는 이제 반도체, 석유화학 제품 등이 선전한 결과이고요. 네네. 나머지 지금 말씀하셨듯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중국 시장에 대한 점유율 하락은 중장기적으로 이제 우리가 좀 비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대중국 투자가 그러니까 급감하고 있어요. 네네. 대중국 투자는 그러니까 중국 현지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차원 속에서 이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거의 이제 반토막 수준으로 그러니까 상반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네네. 반토막 수준으로 급감을 했거든요. 예. 자, 이런 부분들만 보면은 결과적으로 좀 걱정되는 면이 많습니다. 중국이 사실 투트랙 보복, 즉 중국 내부에게 유리한 뭐 중간재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수입을 하되 또 한국에게 불리한 것들은 계속 압박을 가는 투트랙 보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던데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예.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이 품목별로 보게 되면 이제 사드 보복이 이제 중국 시장이나 중국인 등의 의존도가 높은 사람이 이제 클 것이라고 제가 수차례 이제 지적을 했었는데 네네.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식료와 이제 직접 소비재 수출이 이제 급감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경공업 같은 소비 제품도 이제 급감하고 있는데. 네. 이제 반면에 이제 자신들에게 꼭 필요한 중간재인 원료라든가 이제 연료 수출이 이제 크게 성장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도 이제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못하니까 이제 이게 그 수출이 증가하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자신의 피해는 최소화시키면서 상대국에게 최대 피해를 입히는 것이 이제 보복의 목표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당연하게 우리가 이런 결과는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예. 자,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도 통화를 했고 뭐 다양한 외교적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런 경제적인 보복과 대립에 대해서도 해결점 찾겠다 이런 얘기는 흘러나왔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방식으로 좀 풀어야 될까요? 사드 자체는 지금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이제 이게 북핵 국면에서요. 네. 한국의 이제 외교 안보적인 입지가 저는 실종된 결과로 보고요. 네네. 이제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이제 동북아 외교 안보 지형에서 이제 남북 관계가 실종된 결과라고 저는 이걸 해석하고 싶어요. 네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북핵 문제 속에서도 북한과 미국만이 보이고 한국은 지금 안 보이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사실 사드 문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의 산물인 점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는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 뭐 대화 병행도 하겠다고 하지만은 네. 그래서 이제 운전 성론을 얘기했잖아요. 예. 이게 이제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금 현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그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리 주도권 행사에 이제 제약 요인으로 이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이를 해결하려면요, 북핵 문제, 사드 문제, 한반도 문제를 너무 동일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핵 위기가 해소된다고 해서 한반도 안정이 자동적으로 달성되는 것도 아니고요. 네네. 북핵 문제는 한반도 문제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네. 우리는 북핵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한반도의 평화 상태가 달성되는 것도 아니고 통일의 이제 로드맵도 또 따로 실현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남북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미국에게는 북핵 문제가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북핵 문제를 넘어서 보다 큰 한반도 문제의 그림을 그려야 하고, 네네. 그런 점에서 남북 관계를 개선을 해야지만이 이 미중 간에 혹은 북한과 미국 간에 이런 일이 주도하는 데서 우리가 좀 이제 자유로울 수가 있고 우리가 좀 이제 주도적으로 풀어갈 수 있고요. 그래야지만이 좀 사드 문제도 좀 그러니까 풀 수 있는 여지 공간이 생긴다는 얘기죠. 예, 우리가 주도한다라는 건 사실 우리의 이익을 우리가 경제적인 면뿐만 아니라 여러 이익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중요한 문제인 것도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였습니다. 네, 도박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도박문제 상담전화 1336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또 포스코와 함께한 생생경제였습니다. 여러 가지 풀어야 할 문제,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늘 생기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해법은 질문 안에 다 있다라는 말과도 같겠죠. 내일 오후 3시 10분 힘이 되는 경제 얘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